마지막 유세에서 이재명 후보는 보복과 증오로 가득 찬 검찰 왕국은 안 된다고 했고, 윤석열 후보는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치열했던 22일간의 선거운동 기간에 양당 후보는 어느 지역에 공을 들였는지 분석했습니다. 각 당이 내놓은 판세도 분석했습니다.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이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에 사과했습니다. 내일 90만 명이 넘는 확진자와 격리 유권자가 저녁 6시부터 90분 동안 투표를 마칠 수 있을지를 두고도 우려가 나옵니다. 필수적 방어에도 금강송 군락지 화재 저지선이 결국 뚫렸습니다. 산림청장은 이번 주 내 산불 정리가 목표라고 했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2달 만에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내일은 확진자가 급증하는 수요일이라 30만 명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피라민에게 빵을 나눠주던 키이우 외곽도시 시장이 러시아 피격을 받고 숨졌습니다. 젤린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가 피란델피로에 지뢰를 매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3차 오일 쇼크 공포가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230원을 돌파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이제 9시간 뒤면 앞으로 5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제20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가 시작됩니다. 22일간의 공식 선거운동도 이제 3시간 뒤인 자정에는 모두 끝이 나죠. 드라마를 본 것이라면 참으로 흥미진진했습니다만 국가 최고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는 현실로 돌아오면 아직 마음이 편치 않은 분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투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최종적이고 유일한 수단인 만큼 소중한 한 표는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9는 각 후보들의 마지막 유세 현장부터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불과 50m 정도 떨어진 서울 도심에서 마지막 유세전을 펼쳤습니다. 지금 저희 화면에 두 기자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 쪽에 김하림 기자 먼저 연결하겠습니다. 자, 김하림 기자, 이재명 후보의 마지막 유세는 어디서 있었습니까? 네, 광화문 청계광장입니다. 조금 전 유세를 마친 이재명 후보는 2017년 촛불 집회가 열린 이곳의 의미를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민주주의를 다시 세운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자신을 전국적인 정치인으로 성장하게 해줬다는 건데요. 이 후보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즐겨 부르던 노래 상록수를 직접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을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할애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되면 검찰 왕국이 된다며 통합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생의 고통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구태 정치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외교 분야에서도 윤 후보처럼 상대를 자극하면 안 된다며 실용 외교를 강조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선 사납지만 힘이 약한 친구라고도 했습니다. 옆에 좀 사나운 그러나 힘 약한 친구가 있으면 우리가 언제나 제압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여의도에 셋된 직장인 표심을 겨냥해 칼퇴근과 4.5일제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좀 칼퇴근하고 살아보자. 네? 어떻습니까? 그리고 노동시간도 줄여가야죠. 어제 피습당한 송영길 대표도 붕대를 감고 나타나 유세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 후보는 잠시 뒤 젊은이들이 많은 홍대 거리로 이동해 선거운동이 끝나는 자정까지 지지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TV조선 김하림입니다. 예, 김하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불과 500m 정도 떨어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했습니다. 두 후보 진영에서 뿜어져 나오는 확성기 소리가 섞이고 서로가 기싸움을 느낄 정도의 가까운 거리입니다. 이번에는 홍연주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홍 기자, 아직도 유세가 진행 중입니까? 네, 윤석열 후보는 앞서 8시 30분 이곳 서울시청 광장에 도착해서 지금 30분 넘게 마지막 연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무대에는 안철수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도 함께 올라 원팀을 강조하면서
내일 투표로 압도적 정권 교체를 이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윤 후보는 부산 유세에서 여러분의 마지막 응원으로 결승선을 1등으로 끊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마지막 결승점을 1위로 통과하게 압도적인 지지를 해주시면 제주도에서 첫 번째 유세를 시작한 윤 후보는 정권의 이익이 아닌 국민을 먼저 생각하겠다고 했습니다. 저에게는 가장 막강한 정치적 지지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 아닙니까, 여러분? 자켓을 벗어들고 어퍼컷 세리머니를 한 윤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을 겨냥해 엉터리 머슴들이 있는 나라에선 경제 번영이 불가능하다고 비판했지만 머슴이라는 것은 자나깨나 주인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뭐가 주인에게 이익이 되는가? 당선되면 민주당의 양식 있는 정치인들과 협치하겠다며 국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제주에서 출발해 부산과 대구, 대전을 거친 윤 후보는 잠시 후 10시에는 건대 입구, 11시에는 강남역으로 이동해 청년들이 많은 장소에서 자정까지 거리 인사를 할 계획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고려대학과 신촌 등 서울 대학가를 찾아 제3지대를 넓히는 것이 2030 목소리를 키우는 것이라며 청년층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위대한 한 표들이 모인 그 소신 투표가 모인 역사를 만들어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서울시청 광장에서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예, 두 후보 마지막 유세 현장 잘 봤습니다.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이 사전투표 과정에서 벌어진 혼란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나흘 만에 국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본투표에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선거 관리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마음에 쌓인 불신의 벽이 여전히 높습니다. 90분 안에 코로나 확진자 격리자 투표가 무사히 끝날 수 있을지 걱정하는 분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노 선관위원장은 거취에 대한 질문에는 끝내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초유의 사전투표 대혼란 사태가 벌어진 지 사흘 만에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흡한 준비로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에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하지만 혼란은 여전합니다. 선관위는 확진자가 투표를 위해 외출할 수 있는 시간을 오후 5시에서 5시 반으로 변경했다가 또다시 5시 50분으로 바꿨습니다. 투표소별로 확진, 격리자가 어느 정도 올지 예측도 못한 채 오후 6시에서 7시 반까지 90분이면 투표가 가능하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는 160만 명으로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 수는 128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투표소 한 곳당 88명꼴입니다. 수도권에선 이 수치의 두세 배가 한 투표소에 몰릴 가능성도 있는데 한 명당 1분씩만 소요돼도 90분 내 확진자 투표를 마치는 건 불가능합니다. 관계자들의 인원을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기표소도 늘려야 합니다. 투표 시간부터 시작해서 좀 걱정이 많고 오셔서 기다릴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대로 확보되는지 사실. 선관위는 사전투표 당시 간접투표 방식에 항의하거나 신분증 제시 이후 그냥 돌아간 확진자들이 본투표를 할 수 있을지 여부와 관련해 유권자가 신분증을 놓고 가는 등 투표하지 않은 사실이 명확할 경우엔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예, 이렇게 확진자 투표 문제가 말끔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지역에서 사전투표함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기도 부천에서 CCTV가 가려진 선관위 사무국장실에 사전투표 우편물이 방치되는 일이 벌어졌고 제주도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투표 혼란에 이어서 투표 용지 부실 논란까지 겹치면서 부정선거 부실 관리 논란이 앞으로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한송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부천시의 정당 추천 선관위원들이 특수 봉인지로 투표함 보관 장소 문을 봉인합니다. 부천시 선관위는 앞서 사전투표 우편물 2만 4천여 부를 CCTV가 가려진 사무국장실에 10시간 동안 방치했다가 뒤늦게 옮겼습니다.
논란이 됐던 부천시 선관위 사무국장실 내부입니다. CCTV를 감싸고 있던 종이는 야당의 항의 이후 지금은 제거됐고 투표지는 CCTV가 있는 조사실로 옮겨 보관하고 있습니다. 종이로 감쌌던 CCTV는 애당초 작동도 안 됐습니다. 그 카메라는 작동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선관위는 정당 추천위원들이 우편물을 옮기기 전 임시로 보관하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외부 출입이 비교적 적은 제 사무실을 그 장소로 선택을 한 거죠. 여기다가 접수가 완료되면 정당 추천 참여에 그쪽으로 가는 거죠. 사전투표함 부실 관리는 또 있었습니다. 제주 우도면의 사전투표 용지도 CCTV나 별도 관리원이 없는 사무실에 방치됐습니다. 선거 부정하고는 전혀 관계가 조직 절차에 따라. 공직선거법은 우편과 사전투표함은 영상정보 처리기기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증폭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안이하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선관위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대선 후보들은 지난 20여일 동안 전국을 누볐습니다. 유세 동선을 자세히 살펴보면 후보들의 전략과 메시지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치열했던 22일간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 후보들은 때로는 강세 지역에서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고 또 때로는 약세 지역에서 단 한 명이라도 더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죠.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어느 곳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박성재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22일 동안 이재명 후보는 80곳, 윤석열 후보는 100곳에서 유세에 나섰습니다. 이 후보는 한 곳에서 비교적 오래 머물렀고 윤 후보는 시간을 쪼개가며 많은 지역을 돈 것이 특징이죠. 이 후보는 첫날 부산에서 서울까지 경부선 상행 유세 이후 추가로 이틀에 거쳐 최대 격전지 서울에 집중했습니다. 전체 유세 일정의 30%가 이 서울에 집중이 됐는데 지난해 보궐선거 참패의 원인이었죠. 이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는데 공을 들인 겁니다. 윤 후보는 경부선 하행선 유세로 선거운동을 시작했고 이어 호남에서 강원까지 대각선으로 전국을 훑었습니다. 윤 후보는 경기도를 가장 많은 22번이나 찾았는데 대장동 이슈를 통해 이 후보의 연루 의혹을 적극 부각시키려는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이 후보는 영남, 윤 후보는 호남에 공을 들이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 후보는 보수세가 강한 TK의 8번, 호남과 PK는 각각 6번씩 찾았는데 민주당의 첫 TK 출신 대선 후보로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성과를 언급하며 보수 표심에 다가서기도 했습니다. 윤 후보는 호남을 6차례 찾았는데 과거 박근혜 후보 2회, 홍준표 후보 1회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왕복 4시간이 넘는 백길로 전남 신안의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간 첫 보수 후보로도 기록됐습니다. TV조선 박성재입니다. 자, 이제 2시간 50분가량이 지나면 선거운동은 모두 끝이 납니다. 그동안 지난 며칠 동안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판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시죠? 여야 각 당이 주장하는 대선 판세를 지금부터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정치부 박경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선거가 항상 그렇습니다만 일단은 다 이긴다 그러는 거죠? 예, 다만 어느 정도 차이로 이긴다고 보는지가 조금 다릅니다. 예. 여당에서는 그동안 초박빙 열세라는 말이 많았는데 막판에 핵심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은 2.5%포인트 차라는 승리라는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예. 자, 2.5%포인트 차 승리 상당히 구체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뭡니까? 예, 크게 후보의 표정, 유세 현장의 분위기, 서울 지역 의원들이 전한 민심, 2030 여성들의 온라인 반응 등 4가지를 들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막판 상승세가 아주 뚜렷합니다. 승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또 호남에서 가장 높았던 사전투표율도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의 단일화 역풍으로 지지층이 결집한 근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다만 1, 2점 차로 지고 있어 3점 슛이 필요하다. 9회 말 투아웃 말로 1점 차이 등의 발언을 들어보면 열세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밝히는 예측 판세, 복잡한 선거 전략이 얽혀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이긴다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한다는 거고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좀 더 큰 격차로 이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거죠. 예, 이준석 대표가 예측하는 격차가 10%포인트 안팎입니다. 마지막 여론조사들에서 5에서 8%포인트 정도 윤 후보의 우세가 나온 게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건데 사전투표 열기에 대해서는 높은 정권 심판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김만배 녹취록의 화력을 집중하는 걸 두고 열세의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네거티브를 뭐 죽으라고 하는 분들이 되게 지금 밀리는 분들이 되게 그렇게 돼 있는데 판세 예상하는데 이제 빠진 변수가 단일화 효과가 지금 그동안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지금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제 이게 문제가 되겠는데 어쨌든 이제 마지막까지 여야 모두 방심하면 안 된다. 이건 이제 둘 다 마찬가지 같아요. 그게 이제 결집토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겠죠? 예, 맞습니다. 자칫 지지층으로 하여금 나 하나쯤이면 투표를 안 해도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끌어내는데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1분 1초 여러분 투자해 주시고 한 명이라도 더 투표시켜 주시고 그리고 또 설득해 주십시오.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해 주셔야 됩니다. 투표하면 이깁니다. 양쪽 다 이긴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어느 쪽이 말이 맞는지 지금 알 수가 없는데 참고로 지난 보궐선거 때 여야의 전망, 판세 전망 이게 결과로 어떻게 연결됐는지 한번 좀 돌아볼 필요도 있겠죠. 어떻습니까? 당시에 민주당 지도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3%포인트 내로 박영선 후보가 이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민의힘은 오세훈 후보가 두 자릿수 격차 승리를 할 것이라고 점쳤는데 결과는 오세훈 시장의 18.3%포인트 차이 승리였습니다. 자, 앞으로 제도 개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만 여론조사를 이렇게 마지막 막판에 공표를 금지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유권자들의 선택에 위해서 옳은 일이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실제로 세계 여론조사협회 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대부분 선진국에선 여론조사 금지 기간이 없습니다. 프랑스는 또 2일, 스페인은 5일로 우리보다 짧고요. 그런데 유권자가 마지막까지 여론의 흐름을 보고 투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 부분을 언제까지 이렇게 금지시켜 놓을 건지 이거는 좀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군요. 자, 박경준 기자도 그동안 선거 취재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자, 내일 결과를 한번 지켜보죠.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닷새째 이어지고 있는 경북 울진 산불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울진에서는 금강송 군락지까지 불씨가 날아들면서 소방당국이 불길을 차단하는 데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심철 기자, 바람의 방향이 수시로 바뀌는 바람에 진화에 애를 먹고 있다는데 금강송 군락지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금강송 군락지의 경계선을 넘어온 불은 거의 진화가 끝났습니다. 산림당국은 군락지 경계지역 주변에 폭 100m, 길이 100에서 200m의 금강송들이 불에 탔다고 밝혔습니다. 불에 탄 구역이 금강송 핵심 지역과 떨어진 경계 지점이긴 하지만 산림당국은 소방차와 인력을 배치해 야간 감시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울진 산불 현장에는 헬기 82대가 진화에 나섰지만 오들어 연기가 짙게 깔려 한때 헬기 투입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어제까지 50%였던 울진 산불의 진화율은 오늘 65%까지 올랐습니다. 자, 65%까지 올랐다고는 합니다만 울진 산불 진화 작업이 이렇게 오래가는 이유는 뭘까요? 네, 울진 산불은 서쪽 내륙 지역인 응봉산 일대에 가장 불길이 거셉니다. 산세가 워낙 심해 진화 인력들의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한 곳입니다. 진화 헬기 투입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문제는 현장 여건이 진화 헬기 활동에 제약이 많다는 겁니다. 산불 초기엔 바람이 워낙 강해 진화 헬기 운영이 어려웠는데 바람이 잦아들자 이번엔 짙은 연기 때문에 헬기 진화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변덕스러운 바람과 화선이 60km에 달하는 방대한 산불 규모도 진화에 걸림돌입니다. 산림당국은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장기전을 대비하고
이번 주 안에 큰 불길을 잡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울진 산불 현장에서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예, 이심철 기자의 현장 소식이었습니다. 울진 산불이 이렇게 닷새째 이어지면서 주민들은 산불이 다가올 때마다 긴급 대피를 했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불안한 생활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울진 군청이 있는 읍내까지 까만 잿가루가 날아들고 숨쉬기가 불편할 정도라고 합니다. 구자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을 입구에 소방차가 줄지어 늘어섰습니다. 주민들이 가방을 챙겨 대피소로 가는 버스에 오릅니다. 어제 저녁 울진 대흥리와 신림리에서는 바람을 탄 산불이 밀려와 주민 2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지금 불이 자꾸 재발하고 있어 걱정이 돼서 대피를 해야 되겠습니다. 밤샘 진화 덕분에 산불이 마을 전체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 집으로 돌아온 주민들은 산불이 언제 닥칠지 몰라 호스를 연결해 미리 물을 뿌립니다. 집에 물 올까 봐 그지. 불티가 나를 안 주면 불이 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닷새 동안 마을 회관으로 대피한 건 2차례. 주민들은 행여나 집이 불탈까 발만 동동 구릅니다. 집이 걱정돼 갖고 하루에 2번 가야지. 아침에 1번, 저녁에 1번. 군청이 있는 울진읍도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울진읍 내 뿌연 연기가 덮쳤고 사방에서 날아온 새까만 잿가루가 곳곳에 떨어졌습니다. 매캐한 냄새에 숨쉬기도 불편합니다. 물 다 잠가. 문은 못 열어놔. 불편하지. 말도 못하고 걱정도 되고 너무. 닷새가 지나도록 잡히지 않는 산불에 주민들의 고통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울진 산불 현장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 강릉 옥계에서 동해로 번진 산불은 나흘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방화로 시작된 이 산불로 여의도 면적 15배에 이르는 산림이 불에 탔고 주민들의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하늘에서 살펴본 산불 피해 현장은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 묵호항 인근 등대마을입니다. 산비탈 위쪽 건물이 온통 시커멓게 불탔습니다. 시멘트 벽만 간신히 남은 채 폐허처럼 변했습니다. 바닷가 인근 관광지에 밀집해 있던 펜션 단지에 산불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인근 주택들도 폭격을 맞은 듯 처참한 모습입니다. 강풍을 탄 산불이 순식간에 마을을 덮쳐 손쓸 틈도 없었습니다. 급속으로 그냥 번져버렸죠, 상황이. 뭐 너나 할 것 없이 막 불 끄고 그랬는데 안 탄 곳은 안 타고 그냥 탈 곳은 그냥 바로 그냥 탔으니까. 과수원도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불탄 과일나무는 숯덩이가 됐고 비닐하우스에서 키우던 농작물도 화마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못 올 확률도 많고 나무가 지금 어떤 상황이도 지금 눈으로 또 지켜봐야 할 상황이고 설비 문제도 지금 다 녹아갖고 조금 암울한 좀 상황입니다 지금. 주택 방화로 산불이 시작된 강릉 옥계 산간 지역. 화마가 핥히고 간 곳마다 울창했던 산림은 사라지고 맨 땅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산불 피해를 입은 산림이 원래 모습으로 복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30년. 강릉 옥계와 동해 산불로 여의도 15배 면적인 산림 4,000헥타르가 불탔습니다. 나흘 만에 큰 불길은 잡았지만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과 훼손된 백두대간은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고 말았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화마가 덮친 동해 시내의 한 마을에는 소화전이 없어 주민들이 초기 진화조차 못한 채 삶의 터전이 불에 타는 걸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비좁은 도로 탓에 소방차가 300m 가는데 1시간이 걸리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이성훈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산불 현장에서 3km 떨어진 주택가에 갑자기 불길이 치솟습니다. 소방차가 도착해 치솟는 불길을 제압했지만 불길은 소방차보다 빨리 다른 곳으로 번졌습니다. 지난 5일 동해 산불 당시 강풍에 날린 불똥 때문에 주택 20여 채가 불탔습니다. 이 지하에 타면서 일로 날아가지고 뭐 난리가 났었어. 마을에 불이 번졌지만 소화전조차 없어 주민들은 말 그대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소화전이라도 있으면 막 아무나 갖다 대고 막 쏘고 이럴 텐데 뭐 어쩌지 이런 건 안 탈 걸 그래서 다 태웠다. 산불이 번진 이 마을 진입도로는 이렇게 승용차 한 대만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비좁습니다.
소방차가 불탄 건물 앞 300m를 이동하는 데만 1시간이 걸릴 정도였습니다. 건의를 그만큼 했어요. 했는데도 뭐 그냥 계속 그냥 뭐 차를 빌미로 가지고 결국 이렇게 다녀왔잖아요. 어렵사리 소방차의 소화전을 연결했지만 상수도 사용량이 많다 보니 이번엔 물이 끊겼습니다. 소방관들이 급히 수십 미터 떨어진 하천까지 호스를 연결했지만 산불은 이미 마을 전체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TV조선 이소은입니다. 대선일인 내일 하루 확진자가 30만 명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오늘 오후 6시 이미 26만 명을 넘어선 건데요. 이 하루 확진자 숫자보다 우려스러운 건 중환자입니다. 위중증 환자가 2달 만에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오늘도 위중증 환자 관리는 가능한 수준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박상준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서울시 코로나19 거점 전담 병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병원입니다. 중환자와 준중증 환자 90명을 받을 수 있는데 이미 85병상이 찼습니다. 이번 확진자는 거의 다 차다시피 하고 있고 외래진료 쪽에 좀 방문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 신규 확진자가 닷새째 20만 명대를 이어가며 위중증 환자도 약 2달 만에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남은 중증 병상은 전국에 1,100여 개뿐입니다. 병상 운영을 효율화할 경우에는 2,500명까지도 감당이 가능하다고. 방역당국은 대선일인 내일 확진자 23만 명, 위중증 1,200명을 전망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수요일 확진자가 전날의 1.5배 이상 폭증하는 추세로 볼 때 30만 명 내외로 추산됩니다. 선거 당일 확진된 유권자만 25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택 치료를 받고 있는 대상자들이 한 116만 명 정도 지금 되고 이 중에서 18세 이상을 아마 계산하면 88만 명 내외일 것으로 예상하는데 90만 명에 달하는 확진 격리 유권자가 오후 6시부터 1시간 반 동안 모일 경우 감염 확산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는 외출 시간과 복귀 안내 문자를 내일 3차례에 걸쳐 발송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휴전회담 중에도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이 공격에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외곽도시 시장도 러시아군에 피격돼 사망했는데요. 빵과 약 등을 피난민 등에게 나눠주던 중이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민간인 대피로를 연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길에 지뢰를 매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겁에 질린 주민들이 필사적으로 달립니다. 힘이 달리는 아이들은 군인들이 들어올려 서둘러 대피시킵니다. 키이우의 빵 공장이 공습을 받아 1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키이우 북서쪽 고스토메르 시장은 주민들에게 빵과 약을 나눠주다 숨졌습니다. Там зараз іде жорсткий бій. Оттуда везуть наших поранених хлопців, які захищають нашу вітчизну. 러시아는 3차 회담에서 5개 도시의 일시 휴전을 또 제안했고 일부 대피가 시작됐지만 안심할 수 없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수도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도 러시아군이 피란 대피로에 지뢰를 깔았다고 비난했습니다. Була домовленість про гуманітарні коридори. Чи спрацювала вона? Замість неї спрацювали російські танки, російські гради, російські міни. 유엔이 집계한 민간인 사망자는 이미 400명을 넘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미국이 러시아 경제에 목줄을 죄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에너지 수출국 러시아에 수출을 끊는 방안이 거론되는데 이 세계 경제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겠죠. 러시아는 한번 해보라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유예림 기자입니다. 미국 의회가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이르면 오늘 처리합니다. That's his money machine. We can offset that. We have to. 러시아의 가장 뼈아플 제재지만 세계 경제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백악관도 신중합니다. Well, no decision has been made at this point by the president. A ban on importing oil from Russia. 우크라이나는 초기엔 휘발유 가격이 오르겠지만 곧 안정될 거라며 푸틴의 공격을 멈추기 위해 인내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Ми чекаємо рішення, очищення неба або силою, яка у вас є.
이에 러시아는 유가가 300달러까지 폭등할 거라며 할 테면 해보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서방국 정상들은 긴급 회의를 열고 러시아에 경고했습니다. We are going to continue to work with colleagues to ensure that we tighten the vice around President Putin's regime.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는 5,500건이 넘어 북한과 이란보다 많습니다. 미국은 동유럽 나토국에 패트리엇과 사드 등 방공 시스템을 배치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이렇게 에너지 제재를 단행하려는 미국의 행보가 빨라지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률은 이미 오일 쇼크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3차 오일 쇼크 공포가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년 9개월 만에 1,230원을 넘었는데요. 경기 침체 속에 물가가 급등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세계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셀프 주유소. 일반 주유소보다 가격이 싼 편이지만 휘발유는 리터당 1,900원, 경유는 1,800원에 육박합니다. 경유는 지난 금요일보다 100원이 올랐습니다. 보통 5, 60만 원 나왔는데 지금은 70만 원 이상 나오죠. 굉장히 부담이 많죠. 미국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검토에 독일이 반대하면서 배럴당 130달러를 넘긴 국제유가는 다소 진정된 상황. 하지만 유가가 계속 치솟을 수 있다는 러시아의 엄포에 3차 오일 쇼크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경기 침체 속에서 물가가 치솟는 스태그플레이션이나 최소한 경기 회복이 더뎌지는 슬로플레이션이 전개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공급 측면에서 물가 상승 요인이 생겨가지고 계속 인플레를 끌어오고 있는데 경기 위축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었잖아요. 세계 금융시장도 이런 불안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미국 증시가 일제히 급락한 데 이어 아시아 증시는 이틀째 하락했습니다. 안전자산인 달러로 돈이 몰리면서 원달러 환율은 1,230원을 넘었고 금값도 뛰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비우호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에 동참한 데 따른 건데요. 이 때문에 러시아로부터 결제 대금을 받아야 하는 우리 기업들은 가치가 반토막으로 폭락한 루블화로 받게 생겼습니다. 국내 기업의 금전적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박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 정부가 미국, 영국, 유럽연합 등 자국의 비우호적인 국가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엔 우리나라도 포함됐습니다. Все наши действия, если они возникают исключительно всегда в ответ на какие-то недружественные действия в отношени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우리 정부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러시아가 지난 5일 대통령령으로 채무를 달러가 아닌 러시아 루블화로 상환할 수 있게 규정해놨기 때문입니다. 당장 러시아에 진출한 국내 40여 개 기업이 결제 대금을 폭락한 루블화로 받을 위기에 놓인 겁니다. 비우호 국가로 지정함에 따라서 현지 진출 기업과 수출 기업들의 경영 애로가 현실화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루블화 가치는 달러당 155루블로 연초 대비 90% 하락했습니다. 지금 환율을 적용하면 결제 대금을 절반밖에 못 받게 되는 셈입니다. 더욱이 S&P, 다우존스 등 글로벌 지수에서 러시아 증시가 빠지고 JP모건은 이달 말부터 러시아 채권을 모든 채권 지수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해 루블화 가치는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외환을 통한 지급이 어려운 상태임을 나타내기 때문에 러시아와 무역 및 금융 거래에 있는 국가 및 기업의 입장에서는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제사회의 제재가 더해지고 이에 대한 러시아의 반격이 본격화되면서 국내 기업들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아이돌 그룹 제국의 아이들 멤버 문준영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일방 통행로에서 역주행을 하다가 반대편에서 오던 운전자와 시비가 벌어졌는데 출동한 경찰에 음주운전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차순우 기자입니다. 진입금지 표시가 선명한 일방 통행로에 승용차 한 대가 역주행하며 들어섭니다. 운전석에서 한 남성이 내리고 잠시 뒤 맞은편에서 온 차량 운전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출동한 경찰에 인계됐습니다.
역주행 운전자는 아이돌 그룹인 제국의 아이들 소속 가수 문준영 씨로 어제 새벽 1시 46분쯤 서울 신사동 한 골목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문 씨는 진입이 금지된 일방통행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 반대편 차량 운전자 신고로 음주 사실이 탄로났습니다. 상대 운전자는 자신의 차량으로 다가와 말을 거는 문 씨가 술 냄새와 함께 횡설수설하자 음주운전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장에서 경찰이 측정한 문 씨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3%였습니다. 면허 취소 수치입니다. 술 냄새가 나니까 이제 신고를 하신 거죠. 문 씨는 4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문 씨를 다시 소환해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선거일인 내일인 임시 공휴일이죠. 출근하는 근로자가 적지 않습니다. 유급 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인데요.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고려해서 제정된 법입니다만 소규모 사업자의 근로자는 유권자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서울 을지로에서 인쇄소를 운영하는 A씨. 임시공휴일인 대통령 선거일도 A씨와 직원 2명에겐 그림의 떡입니다. 대통령 선거라고 하면 우리같이 소규모 영세업자들은 그거 다 못 지켜요. 공휴일법상 20대 대선일은 유급 휴일이지만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다닌다는 이유로 선거일에 유급 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5명 중 1명꼴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도 공휴일 적용에서 소외된 근로자가 적지 않았습니다. 한 자동차 부품사는 규모가 적지 않지만 별도 대체 휴일 없이 대선 당일 전 직원 출근을 통보했습니다. 남들 다 쉴 때 거기에 출근하기 싫으면 연차를 소진해라. 지금 화가 나서 말도 안 나오거든요. 근로자 수에 따라 예외를 인정한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선거일이나 이런 건 다 공휴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국민들이나 직장인들이 동일하게 누려야 돼.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보호에 눈 감은 사이 휴식권은 물론 유권자 권리에서도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유독 녹취 폭로가 많았습니다. 어제까지 대장동 관련 녹취록에 대법원 로비 의혹 녹취록까지 터져나오면서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선거 막판까지 벌였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수행비서가 대법원 로비 가능성을 언급한 발언 녹취가 공개되자 민주당 측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호기를 부린 것 같다고 반박했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던 2020년 2월.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수행비서 백모 씨가 은수미 당시 성남시장 비서와 통화한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백 씨는 통화에서 대법원 라인이 모두 우리한테 있다. 작업해둔 게 너무 많다며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이 후보가 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거라며 대법원 선고 결과를 미리 파악하고 있다는 취지의 언급도 합니다. 국민의힘은 김만배 씨가 이 후보 재판을 앞두고 권순일 당시 대법관을 8차례 찾아갔던 사실을 거론하며 재판 거래 의혹의 퍼즐이 맞춰졌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김만배가 판결 직전 대법원을 뻔질나게 드나들었던 이유가 이제 명백하게 밝혀진 것입니다. 민주당은 전날 김만배 녹취를 고리로 총 공세를 폈지만 재판 거래 정황이 담긴 녹취에 대해선 신뢰할 수 없는 인사들이 호기를 부린 것이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고급 정보를 수행비서가 알고 있기가 매우 어렵죠. 막판에 급해지니 이것저것 던지는구나 이런. 선거 직전 녹취가 공개된 배경도 의심스럽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공개된 김만배 녹취 역시 한 인터넷 매체가 6개월 전에 확보하고도 선거를 사흘 앞두고 공개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이번 대선이 역대 최악의 비호감 네거티브 대선이었다는 평가에는 이미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한쪽이 가족 욕설, 불법 의전, 자녀 도박 등을 문제 삼으면 다른 쪽에선 군 면제, 주가 조작, 무속 논란을 불러오면서 진흙탕 싸움을 벌였습니다. 결국 선거 기간 여야 두 정당이 제기한 고소 고발이 120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도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선을 하루 앞둔 오늘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공수처에 접수했고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봐주었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조직적인 추천수 조작 행위가 드러났습니다. 지난 선거 기간 동안 여야는 상대 당과 후보 또는 언론사 등에 대해 120여 건의 고소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이 후보는 형수 욕설과 배우자 김혜경 씨 관련한 의혹으로 공격받고 초밥, 샌드위치 등을 많게는 30인분까지 배달시켰다. 윤 후보에겐 배우자 김건희 씨 과거 의혹과 무속 연관설 등이 계속 제기되자 무속인을 비선 실세로 두고 상대의 의혹 제기와 해명이 허위 사실이라며 서로 고발을 남발한 겁니다. 이에 응답자의 70%가 후보의 도덕성과 묻지마식 네거티브 폭로가 이번 대선의 가장 큰 문제라고 대답한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이상 어떻게든 결론을 내야 하는 수사기관도 부담이 커졌습니다. 정치권 영역에서 사법권 영역으로 들어오게 됨으로써 법치 영역이 정치화되는 특히 대장동 개발과 주가 조작 의혹 관련 사건은 수사 방향에 따라 대선 이후에도 후유증이 남을 전망입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예,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번 대선엔 유독 많은 논란과 쟁점들이 있었습니다. 선거를 하루 앞두고 따져보니에선 그동안 어떤 이슈들이 대선 전국을 휩쓸었는지 키워드로 되돌아보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자, 최원희 기자, 첫 번째 키워드는 뭐죠? 네, 첫 번째 키워드는 공정입니다. 네, 두 후보의 지난해 대선 출마 선언 시점으로 시계를 돌려보겠습니다. 공정한 질서 위에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일궈내야 합니다.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고 자유와 법치를 부정하는 세력이 이재명 후보는 스스로를 조직과 후광, 연고가 없는 흑수저로 칭하면서 공정 경제를 강조했고 윤석열 후보는 공정과 자유를 함께 강조하면서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외쳤습니다. 예, 공정을 내세웠습니다만 두 후보 모두 선거 기간 내내 공정과는 좀 상반된 이슈와 싸워야 했죠. 네, 그렇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했던 공영 개발 사업인데 수천억 원의 개발 이익이 민간 사업자에게 돌아간 사실이 민주당 경선 중이던 지난해 9월 알려지면서 논란과 함께 여러 의혹을 불러왔습니다. 예. 사실 이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 또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대가성이 의심되는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에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나 또 윤석열 후보와 함께 일했던 박영수 전 특검이 지목되면서 윤 후보에게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제가 뭐 성남시장을 했습니까? 뭐 경기지사를 했습니까? 네, 마지막 토론회까지 특검 여부를 놓고 후보 간 언성이 높아지면서 긴장이 극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장동만 문제가 된 건 아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선 전국 내내 배우자 리스크가 또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결국 이 두 배우자가 끝내 선거운동 현장에 나타나지 않고 유세를 마치게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이 후보 부인 김혜경 씨는 공무원에 개인 심부름을 시키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 등이 불거져서 대국민 사과에 나섰습니다.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또 허위 이력 등의 논란이 제기됐는데 지난해 12월 사과를 위해 모습을 드러낸 게 처음이자 마지막 공개 행보였습니다.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안 나오는 게 도와주는 거다. 뭐 결국 그렇게 정리가 된 것 같군요. 자, 마지막 키워드는 뭡니까? 네, 마지막 키워드는 단일화입니다. 이번 대선 워낙 박빙으로 전개된 탓에 여야 모두 막판까지 사활을 걸 수밖에 없었는데요. 예. 민주당이 윤 후보 고립 전략으로 선거를 10여일 앞두고 꺼낸 통합정부론에 김동연 대표가 화답을 했고
다음 날 결렬된 것으로 여겨졌던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의 단일화가 극적 회동 끝에 성사됐습니다. 특히 안 후보를 지지하던 유권자의 표심이 윤 후보에 그대로 흡수될지 아니면 반감으로 흐를지가 이번 대선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예, 선거전은 그야말로 비호감 대결로 치러졌습니다만 누가 대통령이 당선되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대통령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 최원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내일 TV조선은 특별한 선거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화려한 볼거리는 물론 따뜻한 감성까지 담아서 개표 상황을 전할 계획인데요. TV조선 개표 방송을 재미있게 즐기는 요령 한지은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건물 뒤에서 등장하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모습. 3차원 입체 촬영과 확장 현실, XR 기술이 결합한 결과입니다. 지금까지의 선거 방송은 후보들의 동작에 배경을 입히는 정도였습니다. TV조선 선거방송 결정 2022는 후보를 입체로 촬영해 표정까지 살아있는 후보의 세밀한 몸짓을 만들어 선거방송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TV조선은 여야 후보를 밀착 취재하는 추적조를 운영합니다. 자택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부터 당선인의 신분으로 귀가할 때까지 후보의 일거수일투족을 시청자들의 눈앞에 펼쳐드립니다. 현실과 가상을 오가는 버추얼 아레나는 한강을 시원하게 내려다보는 루프탑 카페에서 선거방송을 즐기는 기분을 시청자들에게 선사합니다. 빅데이터룸에서는 시청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개표 상황에 따라 시시각각 달라지는 SNS 여론을 전달합니다. 터치스크린에서는 지역별, 세대별 심층 분석을 통해 개표 중에도 시청자가 결과를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개표 상황을 전달하는 장표에는 코로나에 지친 국민들을 위로하는 따뜻한 감성을 담았습니다. 개표 방송은 내일 오후 6시부터 8시간 넘게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정확한 개표 정보와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해서 TV조선이 뉴스뿐만 아니라 선거방송에서도 강자로 자리매김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개표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메타버스 결정 2022 대선 카페도 운영해 시청자들은 TV조선 개표 방송을 함께 보며 소통하며 공감할 수 있습니다. 선거 방송도 TV조선입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구소련 출신 영화작가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의 걸작 희생은 바흐로 시작해 바흐로 끝납니다. 예수의 고난과 죽음을 그린 대서사시 마태순환곡은 구원을 갈구하는 인간의 기도와 눈물과 희망을 상징하죠. 주인공은 죽은 나무를 심으며 아들에게 말합니다. 너의 온 마음을 담는다면 꽃이 필 것이다. Sa Palme att han skulle vattna det där trädet varje dag tills det fick liv. 마지막 장면에서 카메라는 나무를 올려다보는 아들의 시선을 따라 하늘을 담습니다. 마른 나뭇가지 사이로 황홀한 저녁 노을이 지고 다시 바흐의 음악이 흐릅니다. 죽은 나무에서 꽃이 피듯. 시인 역시 아무리 세상이 암울하다 해도 봄을 믿습니다. 꽃은 피지 않고 봄은 영영 입을 다물지 몰라. 생명은 죽어서 태어나고 그래도 봄을 믿어봐. 선거는 흔히 카타르시스라고 하죠. 속에 묵혀두었던 응어리를 풀어버리는 정화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거를 치를 때마다 나라 안에 골이 더 깊이 파이곤 합니다. 그중에서도 지난 몇 달 선거판은 다시는 빠지고 싶지 않은 진흙수렁이었습니다. 지난 몇 년 세상을 지배했던 단어들이 한꺼번에 역병처럼 창궐한 시간이었습니다. 미움, 분노, 갈등, 증오, 분열, 혐오. 봄이면 하늘을 짙게 가리는 황사와 미세먼지처럼 답답한 단어들입니다. 선거란 사람을 말초적 감정의 아수라장으로 끌고 가기 일쑤죠. 유리창 긁듯 귀를 후벼 파는 고음이 당장은 사람들의 귀를 붙잡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명한 유권자는 밝은 귀로 거짓된 말을 가려듣고 맑은 눈으로 쌀에서 뉘를 골라낼 줄 압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봄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힘찬 맥박으로 새피가 돌고 겨운에 찌던 머리와 가슴을 씻어내는 정화의 선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위로, 화해, 통합, 용기, 미래를 말하고 구원의 꽃을 피우는 선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역대 최대 비호감 선거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벌써 10분 가운데 4분 가까이가 사전 투표를 했다는 사실이 역설적으로 이번 투표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얼마나 큰지를 증명했습니다. 3월의 산과 들은 그리스도처럼 온통 초록으로 부활하기를 기다립니다. 시인이 그 숨결에 귀 기울이죠. 연두빛으로 움트는 소리, 오늘은 성3일 전 수요일. 초록혁명으로 부활을 기다리고 봄을 입는 바스락 소리. 그대 그 향기를 듣는가? 겨울이 아무리 길고 혹독해도 꽃은 피고 잎은 돋고야 만다는 믿음을 버리지 않는 한 투표는 총알보다 강합니다. 국민이 온 마음을 다한다면 죽은 나무에도 끝내 꽃을 피워낼 겁니다. 3월 8일 앵커의 시선은 봄을 믿어봐 였습니다. 대선일인 내일 날씨로 인한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다만 투표하는 시간대에 따라서 기온차가 심하겠습니다. 투표가 시작되는 6시 무렵에는 서울이 3도까지 떨어져 다소 춥겠고요. 한낮에는 15도까지 오르면서 4월 초순만큼 포근하겠습니다. 이후 투표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10도 이상을 유지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기온은 오늘보다 2, 3도 정도 높겠는데요. 내일 낮 기온은 대구가 18도, 광주는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이 따뜻한 건 참 좋은데요. 공기가 많이 아쉽습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 또한 정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메마른 날씨는 내일도 여전하겠습니다. 단비 소식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한데요. 일요일이 되면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아직 마음의 결정 못하신 분들은 오늘 밤 중에 결정을 꼭 하시고 내일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3월 8일 화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